호주 그랑프리는 열리지만 파일럿과 팀, 그리고 포뮬러 1의 전체 조직이 호주에 도착하는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포뮬러 1과 이후 경기를 위한 조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40일 후에는 바레인 그랑프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페라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출발과 레드머신의 엔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이점이 무엇이었는지, 왜 테스트에서 그렇게 숨겨져 있었는지 밝혀졌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매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축비와 관련된 규칙 변경에 대한 FIA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계가 언제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과 맥라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최근 몇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지리 정치적 문제로 패독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이는 포뮬러 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점에서 출발하자면 현재 멜버른 그랑프리 취소에 대한 어떤 가설도 없습니다. 포뮬러 1과 FIA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공역이 폐쇄되고 두바이와 도하와 같은 주요 허브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유럽 오세아니아 간의 전통적인 다리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단지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기술자, 엔지니어, 기계공, 호스피탈리티, 자재 및 부품을 이동시키기 위한 주요 기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재와 부품, 이는 간단한 여행이 아니며 거대한 물류 기계입니다. 현재 팀과 직원들은 대체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남미를 통한 경유, 남아프리카에서의 중간 기착, 훨씬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행할 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옵션은 이미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항공편 가격이 급등하고 일정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팀원들은 이미 멜버른의 알버트 파크에 있어 모든 것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매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패독이 제 시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전세 항공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뮬러 1뿐만 아니라 포뮬러 2와 포뮬러 3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바르셀로나에서 테스트 후 출발해야 했던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복잡성이 있습니다. 물류에 손을 대면 결국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직접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렐리가 바레인 사키르에서 메르세데스와 맥라렌과 예정된 젖은 도로 테스트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항공 운송, 화물, 보안, 물류, 허가, 국제 조정도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기어가 멈추는 일은 그만합시다. 현재 상황은 진화 중이며 다음 몇 시간 내에 안정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6년 호주 그랑프리는 새로운 단일차가 트랙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복잡한 이동 중 하나로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호주 그랑프리는 개최될 것이며 대부분의 팀들이 이미 알버트 파크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팀들은 아마도 싱가포르와 홍콩에 경유하여 멜버른에 도착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그 경기는 열릴 것이며 이는 세계의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동에 도착할 때입니다. 그곳은 좀 더 복잡할 것이며 실제로 바레인은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는 바레인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상황이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약 40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중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F1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F1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물류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실행되지 않으면 모든 시스템이 위기에 처하고 모든 것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페라리 메르세데스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페라리가 앞서 있지만 메르세데스는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테스트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실은 호주 그랑프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덜 숨었습니다. 측면 및 종방향 가속도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나는데 페라리 SF26은 다른 톱팀들에 비해 랩 동안 더 많은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맥라렌과 레드불은 짧은 변속을 했기 때문에 기어를 더 일찍 바꿨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브레이크를 밟기 훨씬 전에 발을 뗐습니다. 많은 명백한 리프트 앤 코스트가 있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페라리는 최소한 단 한 바퀴에서는 덜 커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가장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프로그램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도 들어옵니다. 페라리는 숨기기보다는 패키지의 경호성에 더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맥라렌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너에서 최소 속도를 볼 때 맥라렌은 매우 흥미로운 수치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2번, 코너에서 페라리보다 더 높은 최소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엔진에 대한 논의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맥라렌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평균 및 최고 속도에서 심지어 가장 좋았습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맥라렌이 메르세데스의 엔진 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가졌다. 또한 맥라렌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톱팀 중에서 가장 짧은 차량이라는 것이다. 메르세데스, 페라리, 레드불보다 약 10cm 짧다. 반면 페라리는 메르세데스가 어디에 숨었는지 이해했다. 실제로 여러 루머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는 가장 극단적인 엔진 맵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테스트에서 실제로 활성화된 적이 없는 스트랏1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러셀은 빠른 랩에서 가장 먼저 발을 떼었고 결승선 전에 클리핑을 하며 이미 가스를 일찍 올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메르세데스 V6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페라리는 이를 알고 있다. 우연이 아니라 르클레르는 메르세데스가 상당한 힘을 숨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페라리의 진정한 이점은 또 다른 점으로 더 작은 터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MGH의 제거로 출발이 기술적 혼란이 되었다. 이 테스트에서는 안티스톨, 주저함, 매우 느린 출발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터보를 준비할 때 경고하는 파란색 신호등도 있었습니다. 페라리는 더 작은 터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엔진 회전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성은 적고 처음 몇 초 동안 더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하며 오버슛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처음 0-20km에서 페라리 엔진을 장착한 차량들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최고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기 가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추월이 더 복잡할 수 있으며 에너지 관리가 섬세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커브가 있고 중요한 브레이킹 포인트가 적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브레이킹 포인트에서는 배터리도 충전해야 합니다. 잘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소프트웨어, 매핑, 클러치 관리, MGK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미 이 단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페라리가 항상 출발해서 4-5대를 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현재의 장점이지만 장기적인 판결도 아니다. 페라리 SF26은 좋은 트랙션을 보여주었다. 통제된 마모, 매우 견고한 레이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44도 아스팔트에서 레클레르가 매우 경쟁력 있는 시간으로 돌아섰다.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와 비교했을 때 더 시원한 조건에서 이것은 중요한 신호이다. 2026년에는 효율성이 순수한 다운포스보다 더 중요하다. 드래그를 증가시키지 않고 다운포스를 생성해야 한다. 페라리는 플릭테일 모드와 같은 공격적인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했다. 디퓨저 작업은 후면에 매우 강력한 개념이다.
이것은 페라리가 더 대담한 차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보수적이지 않다. 결국 메르세데스가 유리한 출발을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숨길 때 아프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앞서 있다는 증거가 없다. 확실히 여유가 있다는 단서를 주었지만 페라리는 오히려 더 읽기 쉬운 것 같다. 견고하고 균형 잡힌 흥미로운 출발력을 가지고 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메르세데스는 정말로 그 반초를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페라리는 올해 더 준비된 기반으로 출발했나요? 멜버른은 분명 첫 번째 진짜 답을 줄 것입니다. 사실 엔진의 다양한 매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스트랫 1, 스트랫 2, 스트랫 3, 메르세데스는 스트랫 1 모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모드인 최대 회전수의 엔진으로 반대로 페라리는 스트랫 3 모드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반면 페라리는 세 가지 모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페라리가 차를 최상의 방법으로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숨지 않고 메르세데스는 엔진에 대해 뭔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압축비에 대한 논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숨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멜버른에서 메르세데스의 가장 극단적인 매핑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 간의 진정한 정치적 전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메르세데스가 있고 다른 쪽에는 페라리, 레드불, 아우디, 혼다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메르세데스의 V6 엔진이 작동 온도에서 압축비를 높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따라서 규제 한계에 비해 추가 2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최대 비율이 16:1로 설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였습니다. 공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는 정적 테스트로 냉각 상태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따라서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8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압축비는 냉각 상태와 작동 상태 모두에서 검사될 것입니다. 2027년부터는 검사가 오직 130도에서의 작동 조건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능한 회색 지대를 닫고자 합니다. 누군가 열 팽창이나 실제 작동 조건을 이용할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 그 공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두가 메르세데스를 수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주제일까요? 압축비는 내연기관의 주요 매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료 혼합물이 실린더에서 연소 전에 얼마나 압축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압축할수록 더 많은 잠재적인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더 많은 기계적 스트레스도 발생합니다. 2026년에는 MGH 없이 거의 500마력의 MGK와 전기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내연기관 측의 각 마력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기관보다 더 많은 것을 짜낼 수 있다면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수정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FIA는 12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난 QC도 시도했습니다. 모나코에서 더 이상 2번의 의무 정차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절차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엔진입니다. 이 움직임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2026년 규정이 여전히 진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해에도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은 어떤 해도 아닙니다. 이는 완전한 기술 혁명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한 수정 사항에 대해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가능한 한계 초과 클리핑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상황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메르세데스가 정말 한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나요? 아니면 다른 제조업체들의 예방적 정치일 뿐인가요?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메르세데스는 이제 압축비를 우회할 방법을 찾았고 6월 1일부터 제거될 그 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 수정에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30도에서 이루어진 고온 압축비 제어 수정도 있습니다. 130도는 연소실 내부의 온도로는 그리 높은 온도가 아닙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수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모두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메르세데스가 이 기술적 수정을 보완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정지를 연장한 팀을 보았고 그 후 이미 두 번의 정지를 한 다른 팀들을 막았습니다. 요컨대 2025년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팀들은 언제 멈출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나코 상황은 정지 자체보다는 서킷의 차선과 자동차의 크기에 더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폐쇄 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까지는 예선 후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간단했습니다. 피트레인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비가 올 때 팀들은 기상 보고서를 읽으며 추측해야 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올바른 세팅을 선택하기를 희망해야 했습니다. 이제 경주 감독이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즉 비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프링 예선이나 예선 2시간 전에 이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들은 그리드에서 위치를 잃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윈도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정지를 연장한 팀을 보았고 그 후 이미 두 번의 정지를 한 다른 팀들을 막았습니다. 요컨대 2025년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팀들은 언제 멈출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나코 상황은 정지 자체보다는 서킷의 차선과 자동차의 크기에 더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폐쇄 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까지는 예선 후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간단했습니다. 피트레인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비가 올 때 팀들은 기상 보고서를 읽으며 추측해야 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올바른 세팅을 선택하기를 희망해야 했습니다. 이제 경주 감독이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즉 비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프링 예선이나 예선 2시간 전에 이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들은 그리드에서 위치를 잃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윈도우를 얻습니다. 문턱은 날씨가 스프린트나 그랑프리의 어떤 단계에서든 40% 이상의 비가 올 확률을 나타내면 명확해집니다. 가능성이 열리지만 모두를 해방시키는 데 주의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FIA는 과거에 발생했던 오래된 불법 행위의 문을 다시 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쇄된 파크는 팀들이 극단적인 예선용 차량을 만들고 이를 경주용으로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300km의 부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허용되는 수정 사항은 지상 고도와 날개의 경사로 제한될 것이며 이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 새로운 모노포드와 함께 많은 물이 있을 경우 물이 떠다니는 악몽이 다시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떠오르고 앞바퀴가 접촉을 잃으면 그 순간 더 이상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트랙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다른 수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멜버른과 연결되는데 호주는 새로운 포뮬러 1에 있어 단순한 트랙이 아닙니다. 멜버른은 가스를 계속 밟고 있는 시간이 가장 긴 트랙 중 하나입니다. 랩의 거의 70%를 가스를 밟고 있습니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랩의 약 10%는 감속,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회수는 적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세요. 경주에서 더 많은 리프트 앤 코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GK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 회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최대 가속 상태에서의 슈퍼 클리핑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MGK는 특정 지점에서 느려지면서 재충전하기 위해 반대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FIA가 모든 것에 개입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날씨, 폐쇄된 주차장, 활성 공기역학, 오버테이크 모드. 2026년은 매우 미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 공기역학과 오버테이크 모드도 수정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논리적인 작은 조정으로 FIA는 저그립 활성화 모드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립이 부족하면 레이스 디렉터는 활성 공기역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됩니다. 아마도 앞날개에서만 뒷날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모드로 돌아가야 할 경우, 즉 풀 모드로 돌아가야 할 경우 예선에서는 최소 5분의 여유를 두고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팀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오버테이크 모드, 즉 추월 모드는 이미 연습과 예선 전에 사용 가능하며 레이스 디렉터는 필요시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 중에는 예전 DRS처럼 작동하며 출발 후 한 바퀴가 지나야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세이프티카 후 재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버른에서 누가 이 새로운 규칙을 가장 잘 이해했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또한 폐쇄 구역의 재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예선과 레이스 간의 세팅 관리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비오는 조건에서 폐쇄 구역이 변경됩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비위험이 선언될 때입니다. 많은 팀들이 메르세데스처럼 매우 넓은 고정 중앙 섹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맥라렌은 이 섹션을 훨씬 더 제한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훨씬 더 작습니다. 따라서 맥라렌의 고정된 날개 섹션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앞날개가 이동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연합니다. 이는 활성 공기역학을 사용할 때 차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직선 구간과 활성 공기역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역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맥라렌의 정확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맥라렌은 모든 팀 중에서 가장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반대를 원합니다. 슈퍼 효율적인 차량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앞날개에서 시작됩니다. 반면 메르세데스는 앞날개에 더 많은 경사각을 두기로 선택하여 약간 더 많은 학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식은 V6 엔진이 너무 많은 진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